오늘 준비한 영상은 도쿄를 불바다로 만들었던 도쿄 대공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쿄 대공습이란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 중에 일어난 미국의 무차별 공격으로 일본의 항복을 끌어낸 결정적인 공격,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투하보다 훨씬 더 큰 피해와 사상자를 낸 공격이죠. 실제로 대략 600만 명이었던 도쿄 인구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전쟁의 비참함과 끔찍한 트라우마를 남긴 공격이라고 하면 보통 원폭 투하로 생각하는데 사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했다는 임팩트가 커서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전쟁이라는 이미지를 일본인들의 뇌에 각인시킨 사건은 도쿄 대공습입니다. 단일 공습으로 역사상 최대의 희생자를 낸 도쿄 대공습 이야기. 진주만 공습의 복수. 미국이 처음 일본 본토에 들어가 직접적인 공습을 가했을 때는 1942년 4월 진주만 공습에 대한 복수극인 둘리틀 공습입니다. 미국이 처음 일본 본토를 공습한 공격이기도 하고 동시에 일본이 역사상 처음으로 외국군의 본토를 공격받은 공습이기도 하죠. 당시 일본이 입은 피해는 미미했지만 둘리틀 공습으로 인해 불침의 하늘이라 호언장담하던 일본의 군부는 발칵 뒤집혔고 불리한 전황의 바닥까지 떨어졌던 미군의 사기는 높이 치솟았습니다. 더 나아가 도쿄 대공습과 원폭 투하의 예행 연습이 되기도 했죠. 어쨌든 미국은 사전 조사를 통해 일본의 지형과 여러가지 역사 사례를 연구했는데 특히 에도시대 당시 발생했던 메이레키 대화재와 1923년 관동 대지진에 주목하게 됩니다. 목조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일본의 대도시 특성상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토대로 소위탄을 활용한 공습이 가장 효과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그래서 개발된 것이 네이팜을 사용한 M69 소위탄입니다. 구체적인 공습 대상 지역 선정 시에는 인구 밀도와 화재 위험도에 집중했고 주택과 공장이 즐비한 도쿄와 도쿄 외곽의 도시가 최종 공격 대상으로 선정되었죠. 이렇게 일본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계획을 마쳤으나 문제는 엄청난 수의 고폭탄과 소위탄을 탑재하고 비행해야 했기에 안정적인 폭격기지 즉 비행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초의 핵폭격기자, 당대 최고의 폭격기인 B-29를 가진 미국이었지만 많은 양의 폭탄을 적재한 채 높은 고도로 오래 비행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렇다고 낮은 고도로 비행하기엔 일본의 기상천외한 가미카제 전술이 두려웠고요. 처음엔 동맹이었던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도움을 받아 중국 내의 비행장을 활용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계획한 목표량의 반밖에 충족하지 못했죠. 그러던 중 1944년 6월 사이판 전투를 통해 사이판에 상륙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이판을 뺏긴 일본. 1944년 7월 사이판 함락은 일본 제국의 운명을 결정지었다. 사이판에서 도쿄까지의 거리는 불과 약 2,400km. 이는 미 폭격기 B-29가 한 번에 왕복할 수 있는 거리로 이제 일본 본토가 미군의 작전 반경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이 지난 11월 1일 미군은 도쿄 로즈라 불리는 정찰기로 도쿄 일대의 사진 촬영에 성공했고 마침내 1944년 11월 24일 도쿄 공습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러나 의외로 공습 초반의 성과는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미 폭격기는 일본 전투기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9,000m 이상의 높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이 고도에는 엄청난 속도의 제트 기류가 존재했죠. 제트 기류 속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마치 달리는 경주마 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았고 여기에 더해 도쿄는 항상 짙은 구름에 뒤덮여 있어 정밀한 폭탄 투하 자체가 불가능했죠. 실제로 일본 군용기 엔진의 40%를 제작하는 도쿄 나카지마 엔진 공장에 대한 초반 공습 당시 110대의 미 폭격기 중 단 24대만이 목표물에 가까스로 폭탄을 투하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약 1000개의 폭탄이 투하되었지만 목표물 인근에 겨우 48개가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미군은 오히려 공습을 거듭할수록 특보다 실이 큰 상황에까지 이르는데 왜냐하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일본군 전투기의 반격과 미 폭격기의 불시착 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한개월 동안 188명의 대원을 잃고 말았죠. 미군의 사기가 더없이 저조한 가운데 1944년 그 해가 끝나갔고 르메이 소장 1945년 1월 6일 괌에 도착한 노스타드 장군은 상황 반전을 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21 폭격사령부 지휘관을 커티스 르메이 소장으로 교체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르메이는 유럽 전선에서 수십 차례 직접 폭격 작전을 수행한 전력이 있는 인물로 일본 상공의 제트 기류에 대한 브리핑에서 곧 한 가지 해결책을 떠올렸죠. 제트 기류가 없는 낮은 고도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한다.
그는 안전하지만 비효율적인 이전 방식 대신 야간 시간을 이용한 3000m 이하의 낮은 고도에서 폭탄을 투하하는 방식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야간이라 할지라도 일본의 대공 방어 시스템으로 인한 미 폭격기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점이 그를 상당히 괴롭게 만들었죠.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는 탓에 결국 고민 끝에 르메이는 이 작전을 고수하고야 말죠. 곧 새로운 작전을 위한 정찰기가 도쿄로 투입됐고 제21 폭격사령부는 그렇게 얻은 사진을 세밀히 검토하느라 밤을 새우기를 여러 날 반복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사진을 검토한 결과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일본의 야간 대공 방어 시스템 수준이 형편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바로 작전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이어졌고 르메이는 B-29 폭격기의 연료 총포와 탄약 그리고 승무원 수까지 줄이면서 폭격기 일대가 적재할 수 있었던 3톤의 폭탄을 넘어 최대 6톤을 싣게 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탄은 목재 건물로 빽빽하게 구성된 일본 시가지 특성에 맞게 밀림 등을 태울 때 사용되는 소위탄을 선택했죠. 하지만 그는 이번 작전이 어떠한 결과를 야기할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에 당시 복잡한 심경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폭격한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수의 민간인이 피해를 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일본의 산업시설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많은 미국인이 앞으로 전사해야 할 것인가?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진 그날 밤 1945년 3월 9일 먼저 괌에서 B-29 편대들이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목표와 더 가까운 사이판에서도 폭격기들이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총 2000톤의 소위탄을 실은 334대의 항공기들이 장관을 이루며 북쪽을 향해 날아갔고 도쿄 시각으로 3월 9일 밤 10시 30분 NHK 라디오 방송이 B-29 편대들의 도쿄 접근을 알렸죠. B-29 편대들은 도쿄 상공을 가로질러 30M마다 한 개의 소위탄을 투하하며 도시 중심부를 X자 모양의 불바다로 만들었습니다. 곧바로 걷잡을 수 없는 화염으로 도시는 뒤덮였고 화염 중심부의 온도는 무려 1000도를 웃돌았죠. 그 화염으로 인해 심지어 도쿄를 십자 모양으로 교차하는 운하의 물까지 팔팔 끓었고 화염에 이어 피어나는 검은 매연으로 인해 뒤늦게 도착한 B-29들의 기체들은 검게 그을렸다고 하죠. 한 조종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한 손으로 조종관을 잡고 한 손으로 십자가를 그으며 중얼거렸다. 이 화염의 광경은 영원히 잊어버릴 수 없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을 신이여 용서하옵소서. 일명 예배당 작전으로 불리는 도쿄 대공습으로 인해 일본이 입은 피해는 막대했죠. 25일간이나 걸린 일본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약 8만 3천 명, 부상자 수는 약 4만 명에 달했고 약 26만 동의 건물이 파괴되어 100만 명이 살 집을 잃었다고 하죠. 반면 미군은 총 42대의 B-29가 손상을 입었고 그중 14대를 잇는 피해에 그쳤습니다. 도쿄 대공습의 성공과 함께 르메이는 3월 11일에는 나고야, 13일 오사카, 16일 고베 그리고 19일에는 두 번째 나고야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제 도쿄를 넘어선 그 화염의 폭풍은 일본인 전체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죠. 일본 국민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고 군수 공장들은 갑자기 가동을 멈추거나 크게 감축 운영되었죠. 한편 정찰 사진과 보고서를 검토한 미국 수뇌부는 추가로 8개 도시의 33개소 군수 공장을 목표 리스트에 올려놓았고 이에 따라 제21 폭격사령부에 공급될 소위탄들이 수송순위 최우선에 놓이게 되었죠. 이는 분명 앞으로 일본에 벌어질 더 참혹한 결과를 의미했지만 불행히도 그들은 눈앞에 닥쳐온 패망의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단지 지금보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선택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